자, 먼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어제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후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그의 비판 세력으로 오히려 이 트럼프의 비판 세력으로 오히려 돌아섰던 그런 인물이죠.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선 사기를 주장했던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경선 출마 이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계속 이어왔었습니다만은 지지율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로서 중도 쪽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입지가 좀 한층 더 좁아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헤일리 전 대사가 아이오와주 그리고 뉴햄프셔주 등 초기 경선 지역에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니키 헤일리가 이긴다라는 것보다는 이득을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2위를 하는 등 그렇게 이제 좀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사퇴 요구가 요 며칠 사이에 상당히 강하게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사퇴를 했는데 그가 사퇴하면서 바로 니키 헤일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이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만은 조만간 입장 표명은 있을 전망인데 과연 니키 헤일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지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지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니키 헤일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슨 나쁜 얘기, 특별히 좋은 얘기 이런 걸 떠나서 한 가지를 계속해서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니키 헤일리 저 사람은 저러다가 막판에 가서는 트럼프한테 지지를 선언하면서 단일화해버리고 자기가 사퇴하고 트럼프 쪽으로 붙을 것이다. 안 봐도 뻔하다. 그러면서 부통령 자리를 달라고 해서 아마 부통령 가려고 지금 저러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다가 갑자기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헤일리를 지지한다라는 게 좀 뻘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헤일리 지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자, 여하튼 조만간에 입장 표명이 있을 터인데 뭐라고 입장을 표명할지 또 누구를 지지한다고 할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대선 판도의 미묘한 변화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인 경합주 중에 한 곳인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전했습니다. 자, 퀴니피액 대학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펜실베니아주 유권자 1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 가상 대결 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4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6%에 대해서 3%포인트 앞선 것으로, 그러니까 역전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같은 조사에서는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에 2%포인트 밀려섰는데 이번에 역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펜실베니아주는 그 대표적인 경합주여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곳에서의 역전했다라는 것은 미묘한 변화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의미는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크고 작은 그 기념일 때마다 펜실베니아를 방문해서 일찌감치부터 그쪽에 이제 기반 다지기에 공을 많이 들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도 또 펜실베니아를 갑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앨런타운을 찾아가서 자신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연설을 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이 펜실베니아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고향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런 곳에서 지면 안 되는데 여하튼 어렵게나마 지금 거기서 역전했다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서는요, 세계 최대의 가전쇼 2024년 CES가 열리고 있죠.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일찌감치 약속을 드렸다시피 지금 그 엄청나게 복잡한 차 대기도 힘들고 어디 지나가기도 트래픽이 너무 심하고 밥 한 번 먹으려면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라스베가스 인근에 있는 그 한국 식당들은요 아예 예약이 지금 안 된답니다. 왜?
뭐 미국 식당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있으니까 뭐 미국 식당 아무데나 가면 되는데, 그나마 이 한국 식당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몇 개. 그런데 한국에서 온 뭐 삼성, 뭐 LG, 뭐 SK, 그 밖에 중소기업체, 또 한국의 그 지자체에서도 많이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뭐예요? 한식 먹어야 되잖아요, 한식. 이분들이 턱 미국 와도 꼭 저녁 때 되면 한식 찾으시더라고. 한식 먹어야 되니까. 지금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식당은 점심, 저녁 다 풀 예약이 다 찼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하루 이틀 있다 가긴 가야 될 텐데, 밥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지금 아주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 지금 그렇게 이제 엄청나고 복잡한 라스베가스 그 CES를 여러분들이 직접 가실 필요 없이 방구석에서 편안한, 방구석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네, 안방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CES를 전해드리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드렸는데, 자, 이 시간에는요, 삼성전자가 공개한 영상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라스베가스의 그 랜드마크,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해드렸죠. 그 스피어가 이제 그 공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구체, 공 모양. 그 라스베가스 랜드마크 스피어에서 미래형 스마트폰, 뭐 미래까지도 아닙니다. 곧 나올 거예요. 한 다음 주인가에 나올 거예요.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AI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그 대규모 디지털 티징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그 스피어에. 라스베가스 스피어 외벽 모니터에 공개된 그 삼성전자의 해당 영상인데, 이 영상은 오는 17일 공개될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AI와 그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준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영상을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자, 이 영상에는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트리밍 중에 있는 What If 시즌 2, What If 시즌 2의 인기 캐릭터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원형 포탈 공간을 통해서 그 라스베가스의 주요 랜드마크 등이 함께 소개가 됩니다. 특히 그 캐릭터가 무한한 가능성의 포털을 열어 제끼는 장면은 갤럭시 AI의 그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을 열어 제낀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사용자의 경험을 새롭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암시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 그 마지막 부분은 새로운 시대가 갤럭시와 함께 옵니다 라는 이제 메시지로 마무리되고요. 갤럭시 AI가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열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오는 17일에 있을 그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AI 그 언팩 행사를 통해서 이 모바일 AI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이 갤럭시 AI의 혁신을 통해서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용자들의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삼성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AI 그 언팩 행사 이제 공개
행사는요, 오는 17일 오전 10시 북가주에 있는 그 세노세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날 언팩 행사에서 그 삼성전자의 새로운 삼성의 갤럭시 AI 최신형 폰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장단점을 잘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꼭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병물 많이 마시죠. 그런데 조금 이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뉴스가 하나 있네요. 지금 미국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병물, 플라스틱, 그 바르드 워러에 이전에 추정됐던 것보다도 최대 100배 많은 양의 그 초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월마트에서 판매되는 인기 병물 브랜드 3가지 종류를 분석해서 이 두 방향에서 레이저를 발사한 뒤에 거기에 그 후에 나온 그 분자의 공명을 관찰하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평균 1리터의 병물에 대략 24만 개의 초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구팀은 발견된 플라스틱 입자는 플라스틱 병을 만들거나 또는 필터 정수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는 1 마이크로미터, 이것도 굉장히 작은 크기인데 1 마이크로미터보다도 더 작은 1 나노미터 단위의 초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기존의 수치보다 더 많은 양이 검출되고 관찰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서 관찰했던 것보다 적게는 10배, 많게는 무려 100배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입자가 작은 그 초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물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먹게 되면 그래도 입자가 좀 크면 빠져나가는데 배출이 되는데 너무 입자가 작은 그런 초미세 플라스틱은 배출되지 못하고 인체에 쉽게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국제 생수협회, 이제 플라스틱 병물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의 업자들 협회, 그 협회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이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과학적인 협의도 또 과학적인 결론도 없지 않느냐라면서 지금 항변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렇게 관찰이 됐다니까 이 플라스틱 병물도 우리가 깨끗하다고 이제 안심하고만 먹기에는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 물병이 플라스틱이니까 만드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라도 초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욕에 계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가실 일 있으신 분 또는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한국과 뉴욕 간의 그 비행기가 좀 늘어납니다. 아시아나 항공인데요. 자, 아시아나 항공은 5월 2일부터 그리고 9월 30일까지 이때 아무래도 좀 성수기죠.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뉴욕과 인천 간의 그 노선에 대해서 최신의 항공기 A350을 추가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추가 투입을 통해서 야간편을 더 증편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뉴욕과 인천이 야간에 주 3회인데 주 5회로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항공편 스케줄은 뉴욕에서는 새벽 0시 35분에 출발해서 한국에는 다음날 새벽 5시 10분에 도착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올 때는 인천에서는 밤 9시에 출발해서 같은 날 뉴욕에 밤 11시에 도착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야간편 주 5회 증편 기념으로 이 뉴욕과 인천 간의 노선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많지는 않아요. 오는 29일까지입니다. 1월 29일까지 뉴욕, 인천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켓은 29일 전까지 사야 되고요. 그리고 사놓은 티켓을 29일 전까지 다 쓸 필요는 없고 사놓은 티켓은 4월 1일부터 7월 4일 그 사이에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아나 그 계약 여행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항공권
수도권 특가는 뉴욕발 인천 노선 대상입니다. 뉴욕발 인천 노선, 인천발 뉴욕이 아니라 뉴욕발 인천 노선이 이제 대상인데요. 왕복 항공권 요금이 1,418달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4월, 5월, 6월, 7월 이때 사실은 싼 그 시기가 아닌데 지금 특별 할인 가격으로 사면 1,418달러에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케줄 되시는 분들은 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조건이 또 좀 있어요. 금, 토, 일 요때 주말, 금, 토, 일 요때 출발하는 경우에는 뭐 할인 가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1,418달러에서 딱 100달러를 추가로 받겠다라고 받겠습니다. 뭐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가격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임대주, 즉 랜드로드가 세입자, 즉 테넌트에게 계약은 1년 또는 2년 남았지만 좀 미리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 계약 파기하는 걸 합의합시다 라고 하면서 돈을, 캐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cash for keys라고 하는데요. 키, 내가 돈 줄 테니까 계약 우리 합의하에 파기하고 키 주고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 받아갖고 좀 더 비싸게 받으려고요. 이런 거죠. 쉽게 보면. 자,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금전 보상을 통해서 집을 이만 좀 나가달라라고 요구하고 합의하는 그 바이아웃이라고도 합니다. 이 바이아웃이 이 LA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이제 아파트 등 임대 유닛이 밀집한 특히 LA 한인타운 지역에서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드릴 테니까 집 열쇠를 다시 달라라는 의미의 cash for key입니다. cash for key라고 불리는 이 바이아웃은 랜로드가 시정부가 정한 그 세입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주면서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냥 돈 줄 때가 나가 이게 아니고 당신의 권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당신이 알고 인정하면 이 돈 주고 키 받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구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무슨 뭐 미란다고지도 아니고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권리를 알려주면서 제한을 하면 이거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제한 자체는 합법입니다. 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물론 테넌트 마음이지만요. 케네스 메지아 LA의 그 회계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접수된 바이아웃 이 합의서는 4,86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집 코드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LA 한인타운과 또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그 미드 윌셔라고 하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가면 제일 번화하고 가장 고층 빌들이 많은 뉴욕으로 따지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죠. 월스트리트 같은 그런 길이 윌셔 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한인타운과 그 미드 윌셔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집 코드 90004 이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랜로드가 테넌트한테 돈을 제시하면서 그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제시하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네. 가장 많은 케이스가 2만 불에서 2만 5천 불을 제시하는 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000에서 $15,000를 제시하는 게 그 다음, 그리고 3만에서 무려 $50,000 그 사이를 제시하는 것도 세 번째고요. 또 $15,000에서 $20,000를 제시하는 게 네 번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30,000에서 심지어는 $50,000까지 제시하면서 나가달라 할 때는 이분이 나가면,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아 있겠죠. 그 많이 남아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 받으면 내가 한 4,000불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내가 2,000불밖에 못 받고 있거든. 그런데 막 계약 기간은 벌써 뭐 몇 년이 남아 있고 이런 데는 미리 좀 돈을 줘서 내보내고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새로운 계약을, 신규 계약을 하면 더 나으니까 그렇게 cash for key, 캐시를 주고 키를 받아버리는 게 요즘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요, 새로운 모델을 내놨습니다. 뭐, 새로운 모델이라기보다는 뭐,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할까요? 테슬라가 대표 차종인 그 모델 3의 그 업그레이드 제품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업그레이드된 모델 3를 지금 북미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테슬라 북미 지역 웹사이트에 따르면 업그레이드된 모델 3는 그 세단 전면 디자인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날렵하게 되어 있고요. 또 뒷좌석용 그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사운드 시스템 스피커와 그리고 맞춤형 조명 기능 등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 3의 롱 레인지 모델은 한 번 충전 주행거리가 종전에 333마일에서 341마일로 소폭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겨우 8마일 늘었네요. 8마일.
자, 가격은 후륜 구동이 38,990달러, 그리고 롱레인지가 45,990달러. 45,990달러로, 뭐, 이전과 가격 면에서는 뭐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이들 제품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IRA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서 그 이전에 받던 7,500달러의 연방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됐고 가격은 비슷하지만 7,500달러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이전의 모델 3보다는 7,500달러가 좀 비싸진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뭐 경쟁력은 있다라는 게 테슬라의 입장입니다. 자, 국제뉴스 두 가지를 오랜만에 좀 볼 텐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두 곳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요. 또 한국과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그건 바로 일단 대만의 총통선거와 두 번째는 홍해의 군사 위험입니다. 자, 먼저 대만 쪽을 좀 보겠습니다. 대만의 총통선거가 그 현지 시간으로 1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차를 고려하면 뭐 만 하루 정도, 그 정도 남은 셈이죠. 한국이나 그쪽이 토요일이면 뭐 이곳 미국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자, 이 대만 총통선거에 나선 3명의 후보가 있는데요. 색깔이 분명합니다. 아주 그래서 구분하기도 쉬워요. 한 명은 친미국파, 친미파, 한 명은 친중국파,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중도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친중파가 당선이 돼도 미국과 한국으로서는 뭐 걱정입니다만은 사실 친미파가 당선이 될 경우에 친미국파가 당선될 경우에는 그 중국의 그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게 또 더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어제 경고를 했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에 군사적인 압박 등의 형태로 중국이 개입하지 말라라고 공식적으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대만의 선거는 정상적이며 일상적인 민주주의 절차의 한 부분이다라면서 중국이 군사적인 압박이나 강압적인 대응을 대만에 선택할 경우에 중국이 도발자가 될 것이다. 그 경우에 중국은 도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매우 분명하게 밝힌다라면서 어떤 형태의 간섭이나 강압은 민주주의적 정치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중대한 우려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반응이 좀 마음에 걸렸는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없다. 그저 누가 당선되든 우리의 대만 정책은 여전히 같을 것이며 우리의 굳건한 비공식적인 관계도 여전히 그대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후보를 선호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라고 부연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좀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경고하는 것을 놓고 이 미국이 친미파를 지지하는 거야 라고 오해받을까 봐 좀 마음이 걸렸던 것이죠. 진짜 마음이 어떻든 간에 일단 외부적인 발언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미국은 또 이에 더해서 대만 총통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만에 미국 사절단을 파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 선거에서 친미파가 당선되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중국이 어떤 국제적인 도발이라도 할지가 모르니까 아예 미국 관리들 대만에 보내서 일종의 방패막이를 하려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그 대만의 이번 총통 선거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그런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대만의 총통 선거 후에 중국이 대만을 도발한다라는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죠. 한다가 아니죠. 도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상 시나리오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만에 하나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대만 이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나라로 바로 한국이 꼽혔습니다. 그 경우에 한국의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까지 지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대만 선거 결과도 스토리뉴스, 저희 스토리뉴스와 함께 주시하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눌러놓으면요, 눌러놓으시면요, 무슨 일이 급하게 발생할 경우에 제가 바로바로 속보를 올려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 틀리지 않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속보를 접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은 물론이지만 알림 설정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긴장은요, 바로 홍해
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노린 그 예멘 반군 후티.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후티 반군, 후티 반군. 네, 그게 이제 예멘의 반군 후티 쪽의 그 군사 조직입니다.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이 대형 상선들이 한참을 돌아가야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국제적인 경제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 홍해 지역에서 그 후티 반군 때문에 군사적인 긴장까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미국과 영국이 보복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후티도 팔레스타인 지지를 명분으로 해서 공격을 계속하겠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위기 상황이 지금 고조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백악관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후티의 국제 선박 공격은 불법적이고 무모한 공격이지만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홍해에서의 이 선박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예멘 내 미사일 기지와 그리고 예멘 내의 드론 기지 그리고 선박 공격용 고속정이 정박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멘의 그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계획을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이 이미 수립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국 국방장관도 후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면 영국도 군사행동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고에도 이 후티 반군은 물러설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그게 걱정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맞서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9일 이스라엘 관련 화물선을 납포한 것을 시작으로 미사일과 드론으로 홍해를 지나는 대형 국제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이 지난달 다국적 함대 연합을 꾸리면서 대응을 했습니다만은 이 많은 화물선이 결국은 이제 아무리 미국이 뭐 다국적 함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모든 화물선을 100% 완벽하게 다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그 화물선이 홍해를 지나가야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홍해 대신 아프리카로 우회하는 등 세계적으로 이제 물류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미국과 영국이 군사 작전을 경고하고 나선 것인데, 자, 이 사태는 이제 더 큰 상황으로 비화될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걱정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주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 소식도 스토리 뉴스와 함께 상황을 잘 쉽게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타벅스 지수입니다. 네, 맥도날드의 빅맥 지수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부터 이제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고, 빅맥 지수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각국의 그 물가 추이와 소비자 구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 새로운 지수가 바로 스타벅스 지수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 임금으로 스타벅스 라떼를 몇 잔을 사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뭐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 스타벅스 지수에서, 자, 미국은 일단 2위,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2위, 한국이 4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1등이라고 좋고, 뭐 꼴등이라고 안 좋고,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일단 한국의 4위는 아시아권 국가로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6개 나라, 그리고 미국, 그리고 유럽의 3개 나라, 총 10개의 나라만 봤어요. 전 세계가 아니고, 어찌 보면 이제 좀 대표적인 나라를 꼽은 거죠. 총 이렇게 10개 나라의 스타벅스 지수를 비교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스타벅스 지수는 국제노동기구의 각국 평균 수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 수입으로 총 몇 잔의 스타벅스 라떼를 살 수 있는지를 산출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름으로는요, 라떼 지수라고도 부릅니다. 네. 라떼는 빅맥 지수였는데 요즘은 라떼 지수네요. 네. 라떼. 죄송합니다. 안 웃긴 개그였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은 이 라떼 한 잔 가격은 가장 비싸서요. 가격만 놓고 봤을 때 하루 수입 이거는 이제 별도 나중에 보고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라떼 한 잔 가격은 미국이 가장 비싸서 1위. 그리고 하루 수입으로는 스타벅스 라떼를 그래서 30잔
30잔 사 먹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위에 올랐습니다. 많이 사 먹을수록 1위예요. 자, 한국은 라테 한 잔의 가격으로는 6위. 그러니까 스타벅스 지수는 하루 수입으로 27잔을 사 먹을 수 있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단순히 그 나라의 물가만 말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나라의 임금 수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임금과 물가를 동시에 연동시켜서 비교하는 그런 지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임금, 하루 수입이 좀 적어도 스타벅스 라떼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싸면 뭐 많이 사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임금 수준이 높은데 스타벅스 라떼 가격도 많이 비싸면 또 몇 잔 못 사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수입으로 살 수 있는 라떼는 독일이 33잔으로 1위,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30잔으로 2위, 또 프랑스가 29잔으로 3위, 한국이 27잔으로 4위, 영국이 25잔 5위, 일본 21잔 6위, 그리고 이제 7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7위는 중국인데요. 하루 일당으로 6잔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7위, 이어서 태국이 4잔으로 8위, 필리핀과 인도가 공동 9위인데 하루 일당으로 필리핀과 인도는 스타벅스 라떼 3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물가 대비 임금이 독일이 1위이고요. 또 미국이 이러나 저러나 그런 대로 괜찮아서 2위, 물가 대비 임금이라는 겁니다. 물가 대비 수입.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역시 괜찮죠. 그 정도면 4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스타벅스 라떼 한 잔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